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의를 하든 자결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이 방화를 한 이유와 까닭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촛불 민심에 떠밀린 야당. 탄핵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에서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어제 두 야당, 정확히 말하면 세 야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결국 오늘 탄핵을 하겠다던 야당의 입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한국일보도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꼬여버린 탄핵 정국. 오늘 처리 무산. 2일 탄핵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9일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일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과연 5일과 9일에는 야당이 탄핵이라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일면인데요. 역시 이 기사입니다. 탄핵이 2일 했다가 9일 했다가 5일 했다가 어제 하루 종일 야당은 탄핵을 두고 혼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야당, 야권의 탄핵 대우는 균열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가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당선시키려 모든 경쟁 후보에 과도한 인사검증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대통령의 주치의로 들어가면서 전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에 없었던 각종 마늘주사 등을 들여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의무실도 아니고 파우더룸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미용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서문시장 화제로 잿더미가 됐는데 상인의 대표를 만나는 사진이 한컷 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서문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는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하는데 잠시 후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바로 기사 나오고 있네요. 한쪽에선 나락골이 이러니 쯧쯧 고함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선 와그라노, 불쌍타 이런 동정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힘든 시절마다 찾았던 대구, 그것도 서문시장에서 첫 반응이 불쌍타, 나락골이 이게 뭐냐. 잠시 후 더 자세한 반응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불에 타버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 양쪽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모두 불에 타서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만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참 공교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대구를 찾는 동안 진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는 불에 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두 모습이 참으로 대비됩니다. 그리고 내일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광화문에서 들 예정입니다. 모두 다 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탄 서문시장, 불에 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그리고 촛불이 타오를 광화문. 세 가지 뉴스 저희가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선친생가의 방화, 그 방화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이 범인은 외쳤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낸 범인, 방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다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 방화범이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서 그 방명록에 남겼다는 메시지가 오늘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데, 방명록에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적었습니까? 방명록에 이렇게 쓰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무슨 칠하지 말고. 먹칠하지 말고. 예. 먹칠보다는 조금 더 센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40대 후반으로 오는 이 범인은 이제 과거에도 2번의 전과가 있습니다. 예. 삼전도비에다가도 이제 이 페인트 칠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생가에도 불을 지른 전력이 있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네. 수원에 살면서 구미까지 일부러 신호통을 사들고 가서 이제 방명록에 이렇게 했다는 걸로 봐서 일종의 확신범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전과로 봐가지고 일종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최소한 지금의 이 민심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은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촛불이 타오르지만, 이렇게 이제 신화까지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응징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는 거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들이 이 방화범 백 씨의 SNS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대통령의 자결, 처단, 죽음, 이런 게시물을 5차례 더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범 백 씨는 지난 28일 당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라는 글도 올린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김광덕 전 한국일보 부장님 나오셨는데, 정치부장님 나오셨는데, 이 대통령의 자결, 하야,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어요, 방화범이. 그래서 뭐 자결, 하야하라고 주장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뭐 조속 퇴진하라, 하야하라는 게 이제 촛불 민심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은 대변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자결하라든가 이런 거는 예. 일종의 정치적 구호고, 뭐 그건 좀 오버하는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떻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화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이 일종의 촛불 시위에 지금 세계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만약 비폭력 평화 시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신에는 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거기에 대한 불만, 분노와 이런 실망들을 표현하는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든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불만들을 제대로 표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모인 것 같더라고요. 박사모. 이 사람이. 박사모라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웹사이트에서 우스갯소리를 박사모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양하는 글도 올린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아까 마치면 먹칠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먹칠보다 더 심한 단어도 방명록에 썼던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하야,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출이 된 걸로 보입니다. 방화범은 박사모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입니다. 제가 박사모는 우스갯소리로 박사모로 아버지 박정희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저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님, 원래 저 벽 중앙에 왼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경수 여사의 사진이 원래 나란히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좀 본 건 이런 겁니다. 다 탔네요. 다 탔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게, 재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인 재평가가 됐었던 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가 이어질 때요.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제 뭐 재정적, 정책적 지원은 막 들어갔는데, 거꾸로 재평가가 됐던 게 다시 낮아지고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또 지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 희한한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뭐 이거를 뭐 저는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념 사업회에다가 뭐 돈 밀어주고 뭐 건물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잇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은 따라서 재평가가 되는 건데, 항상 이제 거꾸로 간다는 거. 네.
저 추모관 내부가 지금 보셨던 사진처럼 뭐 새까맣게 다 전소가 돼서 사진들도 모두 다 소실이 됐는데 그 소실된 현장에 이 칼럼 A4 용지 2장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네. 전소된 화재 현장에 남겨있던 A4 용지 2장에 나온 메시지 뭡니까? 백 씨가 남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나왔던 그 워딩도 있었고요. 사실은 A4가 이제 들어간 거는 노태우가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양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번째 방화를 저질렀죠. 그래서 2012년에 그때 12월이었습니까? 당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몰래 들어가서 시나를 부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생가에도 불 지르고 A4 용지를 남겨뒀었다. 네. 근데 그 맞는 얘기는 했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다시는 너처럼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도적놈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너희 생각에 불을 지른다. 뭐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습범인 거예요. 상습범이다. 방화를.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또 다시 방화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들고요. 그래서 2012년이면 한참 대선 때였잖아요. 그래서 왜 저 시기에 노태우 생가에 가서 불을 질렀는지 그것도 참 의문인데 예. 어쨌든 지금 패턴을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좀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이해하기 힘든 패턴이다. 네. 이것을 이런 모든 과격행위, 양극단의 과격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제 내일이 광화문에서 또 엄청난 촛불 민심들이 들고 일어나서 많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질 건데 혹시나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있었던 정치권의 시계는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 국민적 분노감들이 꽤 높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노감의 표출이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라 그래서 법을 어기는 행위로서의 뭔가 위법적이고 굉장히 질서롭지 못한 행위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애당초에 시민들이 뜻했던 부분들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박정희 생가에 대해서 그 화재만 난 것이 아니라 그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들이 또 들어가고서는 스프레이로 독재자라고 훼손하기 예. 시작하고 이런 행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다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 진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 의식으로서 대통령이 잘못한 모습을 단죄시켜야지 그게 지금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로 이렇게 변질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출력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동시간대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 불과 관련이 됐던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문시장을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문했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을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경호팀에서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차 안에서 울었다고 한다. 현장에 계속 있으면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라고 서문시장 방문에 관한 내용을 정영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뭐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런 말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본인의 정치적 고향 대구 그중에서도 서문시장을 찾았던 것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늘 힘을 주셨는데 너무 미안하다. 찾아뵙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 생각을 해서 오게 됐다. 대통령이 밝혔는데 아무래도 윤태곤 실장님 그랬던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서문시장의 반응과 이 정치적 고향 대구의 민심마저 이토록 싸늘하다라는 것에 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어제 박 대통령이 이 행보는 조금 복합적인 것 예.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청와대도 이제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가서 동선을 최소화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핑도 받고 이런 건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그런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 대변인의 이 말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예.
누가 그러더라라는 이중 전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 중에서도 이런 의문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유명한 대전은요라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유정복 시장이 비서실장이었는데 라고 하시더라라고 전해가지고 그랬나 보다라고 보도된 건데 이런 형식이고 이게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이 조금씩 이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뭐 국민통합위원장도 조금 이게 말이 많은 분으로 이제 임명을 했고 얼마 전에 우리 경찰 수뇌부 인사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한 발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여론이 혹시 안 좋으면은 발을 싹 걷어들이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한 발 더 내밀고 이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올 뭐 4월 뭐 사태니 뭐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딴 생각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 대통령의 눈물의 의미, 김광덕 전 부장님 아무래도 정치부장 출신이니까 청와대도 오래 출입하셨고 어제 그 돌아가는 차에서 흘렸다는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어저께 대통령의 눈물을 흘렸다고 대통령이 이제 소위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화제에 오르더라고요. 왜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단 박 대통령은 원래 눈물을 많이 흘리지는 편이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 2차 때 보면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했습니다만 눈물을 딱 제대로 흘린 건 아니고요. 예. 3차에서는 이제 소위 퇴진을 입장을 밝혀서 그런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그때 뭐 눈시울을 붉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형태에서 근데 의미는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더라고요. 보니까. 세 가지, 눈물의 의미는 세 가지다. 세 가지로 아니 뭐냐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서문시장을 일단 방문해서 위로하러 방문한 거니까 거기에 진짜 자기의 정치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힘을 주었던 서문시장이 불타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또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되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안타까움 그 불타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시간 직후에 또 그게 찾은 시간이 한 1시 반이나 2시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3시 넘어서 이제 또 자기 아버지의 생가마저 전수됐다. 또 하면서 예. 또 내가 나와 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아버지한테도 먹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느낌, 자괴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문시장이 항상 자기한테 힘을 줬던 곳인데 이번에 갔더니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예. 그 정도의 반응은 아니어서 거기에 보면 환영과 뭐 반대의 두 갈래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반응이 이제 좀 어찌 보면 쿨했던 거죠. 싸늘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소위 어느 거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 보니까 뭔가 좀 복합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예. 눈시울을 붉히지 않았나 이렇게. 예.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인 김영호 상인연합회장의 발언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들어보시죠. 주로 화재 상인들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둘러보시면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본인이 어려울 때 서문시장에서 많은 힘을 줬는데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하면 역시 시장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입니다. 벌써 서문시장 방문이 지금까지 4번이었고요. 대통령 재임설이 1번이고 어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5번째 방문이었는데 저렇게 새까맣게 탄 곳을 방문하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만감이 이제 교차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 저렇게 어제 외부 일정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다음에 첫 번째 외부 방문입니다. 35일째 만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기운을 내서 나갔을 곳인데 그곳이 저곳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만감이 교차해서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차에서 눈물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환한 것 자체는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대통령의 저런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동정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동정 여론 플러스에서 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보수층의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그 행보를 보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떠본 것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싸늘한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 자체에 낮춘 순수한 것과 함께 또 아까 눈물 흘렸다더라 예. 까지 나온 그거는 뒤에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까 예. 말한 거를 한마디만 보완하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를 기자들이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또 퇴진하겠다는 시기에 가서 이렇게
흘린 거는 좀 정치적 너무 의도가 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기자들이 같이 가지 않았잖아요. 기자들이 가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그대로 봐서 기자들이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지. 그래서 어저께 그러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로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이란 단어에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되어 있군요. 이번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서문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두 갈래로 표출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불대 환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15분 남짓 방문을 했는데 대구의 민심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을 변호했습니다. 네, 박사모 회원들이 일부 시장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 또 시장 상인들 중에는 불쌍하다라는 반응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했던 사람들의 발언들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어떻게 상인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느냐? 대구가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면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냥 쓰고 왔다가 수습책 하나 내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버린 대통령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시끄럽게만 만들고 왔다. 눈치도 염치도 없이 찾아왔다. 박사모들이 초상집에 와서 박수치고 떠드는 꼴 상인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줬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었는데 정성희 위원님, 뭐 박사모 회원분들의 반응은 일단은 차치하겠습니다. 차치하고 어제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중에서 일단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라는 외침이 있었고 그러지 마라, 불쌍하다 뭐 이런 외침도 있었다고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제 동정론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그 만남이 그 사진을 보면은 서문시장 방문할 때 그 과거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지만 정말 신발을 사신고 이러면 열렬한 환호와 함께 하는 그런 환호와 이런 함성은 없었고 경호원들만 주변을 둘러싼 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게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박 대통령이 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오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주변에 어느 후보들이 와 있느냐 하는 것까지 이제 관심을 하면서 못 오게 한 것까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아주 근엄한 표정의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사실 상인들과 접촉 없이 잠깐 다녀갔는데 그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와가지고 뭐 상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색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박사모 얘기는 이제 좀 이렇게 차치하고 아마 상인들의 마음도 박 대통령 못지않게 탁 차別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화재도 안 나고 장사도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왔으면 좀 더 동정 여론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지금 까맣게 이렇게 상가가 다 타버리고 재산상의 손실이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누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은 했지만 뭐 다 의미는 다르겠지만 김병민 의원님 지금 세 가지 뉴스를 보면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난 불, 그리고 서문시장에 난 불, 그리고 내일 6차 집회죠. 더 대규모가 예상돼 있는 광화문의 촛불. 네. 이러한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있었던 서문시장에 갔을 때도요, 수행원을 최소화시키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의 정치적 고향이고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을 줬던 바로 그 시장에 불이 났는데 한번 안 가볼 수가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 나름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잠깐 왔다 간 부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어려운 난국에 대해서 왜 왔소라는 얘기를 피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예. 저는 어저께 있었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경호원들만 있었다는데 그 경호원들 사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수수책을 논의한다 그러면 또 야당과 반대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거예요. 아, 당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하냐.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을 손잡고 10분 정도 위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은 경제수석이라든지 진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책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람이 남아서 뒷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석 뭐하러 따라가냐? 뭐하러 따라가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짧게 예. 좀 보태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영국 대변인이 이제 경호원이 봤는데 울었다 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진 앵커가 15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기자들이 다 10분이라고 썼어요. 그럼 청와대 대변인이 수정했어요. 10분이 아니라 15분입니다. 예. 그 이 앞에 뭐 잠이 보약이 아니라 잠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홍보 라인이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재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전해드릴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어디에서 이 같은 비선 진료를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스러운 비선 진료의 실체가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의료 게이트, 약물 게이트라고도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약물 게이트의 충격적인 진실. 김상만 원장의 입을 통해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그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바로 관저 파우더룸에서 이 같은 비선 진료가 수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왜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관저 내의 비밀스러운 공간인 파우더룸을 애용했을까요? 신아람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비선 진료 의혹이 불거진 뒤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칩거 중인 김상만 대통령 자문위. 채널A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한 김 자문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더룸 같이 한데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제 라인이에요. 바로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파우더룸에서도 진료를 했다는 것. 아, 그럼 거기서 진료를 보셨군요. 그리고 의무실이나 거기서 교수야. 김 자문위는 다만 박 대통령을 독대한 채 진료한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한 번도 제가 대통령 혼자 만나거나 그런 적 없고 의무실장, 서창수석 주치,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서서히 했어요.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왜 의료시설이 갖춰진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관저 파우더룸을 진료 공간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이 칼럼 김상만 원장의 입으로 직접 저희 채널A 기자에게 말을 한 겁니다. 파우더룸이 있는데 그게 내 라인이다. 내 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실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 계셨냐. 온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청와대의 어떤 그 해명을 들으면 어쨌든 관저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위급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관저에 계신 분이 50m 떨어진 의무실은 저는 웬만하면 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저에서 업무도 보고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관저에서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럼 지난 4년 내내 집무실에 나와서 그 일을 하신 거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의무실이 50m라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깝죠. 예,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계나 또 뭐 의무실장이나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가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심지어 진료나 처방, 뭐 주사제 맞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집이죠. 관저라는 게 집에서 받았다라는 건데 저게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김상만 씨는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진료만 했고 직접적으로 그 주사를 적에는 그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간호장교들이 와서 했다. 그래서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 조모 대위나 신모 대위와 계속 해명했던 것과 약간 좀 말이 맞는 부분도 또 예. 있어요.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라는 식의. 근데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진료 따로 하고 뭐 주사 맞을 적에는 자기가 빠져 있고 이런 것이 좀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청하고 안가 이런 표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진료 기록부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청은 의무실 얘기하고 안가는 관절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겠지만 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안가, 예. 관저. 그렇군요. 뭘 하던 간에 이제 나오지 않고 그냥 관저에서 모든 일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서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나는 거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파우더룸이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한데 이 남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 부장께서는 오랜 시간 청와대 출입도 하셨고 정치부장이셨으니까 파우더룸이 청와대 안에 꽤 큰가 보죠. 이런 주사 치료도 할 정도면. 저도 뭐 파우더룸이라는 말에 대해 익숙하지는 않아요. 예. 파우더룸이 이제 그 화장하는 방이라 관저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건 들어봤어요. 아, 있다는 건 들었습니까? 예. 근데 그 규모를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아마 박 대통령이 사실은 다른 남성 대통령들하고 달리 이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라는 대통령하고 그래서 출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다. 예. 그래서 관저 사실은 본관에 안 가고 관저에서 근무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사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화장하는 시간이라든가 머리 손질하는 시간 많으니까 이제 그 같이 하는 그러니까 광이 제가 보기에 꽤 될 거로 보이고 지금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김상만 자문의죠. 이 자문의가 일종의 공식 주치나 이제 의무실장이 아니라 비록 자문의로 나중에 기용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거는 이제 공식 치료가 되긴 합니다만은 좀 비선 진료라는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무실장하고 자기는 다 주치하고 같이 있는 데서 진료를 했다라고 말은 이 김상만 이제 원장이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비선 진료가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비선 진료인데 그게 이제 비선 비밀 공간 일종의 비밀 공식적인 의무실이라든가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기록이 남길 수도 있지만 기록을 안 남겨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는 일종의 대통령의 모든 움직임, 소위 말해서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이런 게 투명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옛날 왕조 시대 때도 보면 대통령의 움직임 하루 종일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공식 처방을 받지 않는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왜 그러면 여기에서 했느냐면은 아까지만은 대통령이 관저에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관저에서 이제 집무실 심지어 이제 진료까지 받고 이렇게 주로 관저에서 주로 생활한 굉장히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대통령 아닌가. 예. 대통령의 혈액이 청와대 밖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유출됐다. 역시 저희 채널에 의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김상만 원장이 그 이유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그 피를 갖고 온 거는 간호장교가 아니고 행정관이었다고 합니다. 검사 중에 암세포 활성화 검사가 있어요. 활성화 검사가 거기서 안 됐었거든요. 지금 김상만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외부 병원으로 들고 나간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남성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암세포 활성화 세포를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을 들고 나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혈액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제 대통령 혈액 중에서 암세포 활성화 세포 이거는 이제 NK-셀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번 복제를 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죠. 그런데 그 자살을 하지 않은 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곳이 차은밖에 없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검사였고 장비가 요구되는 것이어서 청와대에서는
불가능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검사가 필요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데 어찌됐건 그 자문위가 판단하기에 그런 검사가 필요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혈액을 가지고 나와서 행정관이 이제 배달을 해서 여기에서 검사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쉽게 말해서 암에 걸릴 수 있을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한 그렇죠. 것이군요. 면역 세포를 가지고 진단을 예. 하는 장비가 청와대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 일견 뭐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문위 정도가 아니라 주치의의 판단 아래 뭐 허락을 받고서 나가서 검사하고 했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아까 나왔지만 파우더룸 의무실이 있는데 파우더룸 그다음에 주치의가 있는데 자문위를 통해서 혈액이 밖으로 나가고 소위 말해서 이런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비선, 그러니까 정확한 라인이 아닌 쪽으로 예. 간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와대 내하고 국군 서울지구 병원의 시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김상만 원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안봉근이 들어오라고 이거 들어갔고 왜 자문위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안봉근이 진료하는 불렀다. 진료할 때도 그렇고 이게 주치의나 이렇게 거친 게 아니고 피를 의뢰할 때도 주치의를 거쳐가지고 뭐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차음으로 가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정관 최순실 씨 이게 귀신부름 해주는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또 문제는 힐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차움동에서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대통령의 차트가 오픈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트가 오픈돼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일반인이 다 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의료진들은 자기네 내부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이 검사하면 이건 이제 막아놔야 되는데 길라임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뭐 아무나 상관없는 사람들 다 그거 들여다보고 간호사가 그때 당시 대통령의 혈액을 갖고 오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당황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그걸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 이거 보여주면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식단 좀 조절해달라. 그러니까 자문의도 아닌 사람이 그거 보고 이제 식단 조절해주고 이런 거. 그럼 두 번째 김상만 이 의사의 이야기도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이 사람이 약간 맹점이 보이는 게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이병석 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얼굴을 본 적도 없다. 진료할 때 무슨 발로 툭툭 차면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 예. 입가에 멍 있는 걸 보고 보톡스 맞은 것 같다라고 이제 주치의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병석이 무슨 말 하냐 이랬어요. 서창석 원장은 이분을 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서창석 원장이 있으면 내가 항상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문위로 위촉이 된 건 맨 처음부터입니다. 이병석 원장이 됐을 때부터고 그때도 대리 처방이 갔었어요. 그럼 이병석 원장 때는 혼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서창석하고 나는 항상 같이 했다라고 해요.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이 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 할수록 맹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대통령의 혈액을 갖고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 김병우 의원님. 네. 최순실 씨에게 휴대전화를 먼지 묻었을까 봐 이렇게 닦아서. 딱 정성스럽게 닦아서 이렇게 줬던 분 아닙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모시는 사람이 제2부속실에 있었던 안봉근 비서관이고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 갖고서는 바로 이 김상만 자문위가 들어갔다는 거고 예. 그 뒤엔 최순실 씨가 있는 게 아니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방금 전에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거든요. 바로 김상만 자문위가 저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을 혼자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끌고 들어가는 게 서창석 주치의랑 의무실장이 항상 같이 있는 사이서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창석 그 주치의, 지금 서울대 병원장이죠. 서울대 병원장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집중되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했던 얘기가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약에 대한 것들은 다 의무실장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 라인이 아니에요라고 한 발 뺍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그렇게 있는 데에서만 들어갔다는 거니까 서창석 결국- 주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은 다시 서창석 주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창석 주치의에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혹도 네. 상당히 많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의혹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게이트와 관련된 두 번째 의혹입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의 주치의로 들어가면서부터 각종 수상한 주사제들이 다량 청와대로 반입이 됐습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이른바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씨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상만 원장과도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김상만 원장의 이른바 비선 치료를
서창석 주치의는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의혹은 말입니다.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모든 경쟁 후보의 인사검증을 들이댔다. 네, 서창석 지금 현재 서울대 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를 갑자기 그만두고 서울대 병원장 선거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 병원장 선거라고 하면 뭐 직선제 선거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그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서로 공모한 거에 그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해갖고서는 거기에 2명을 추리게 되면 그 2명 중에 1명을 낙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들이 바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고. 서울대 관계자 얘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네. 병원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한다? 이 병원장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듣기에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병원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전례 없는 개입을 했다. 청와대가 서 원장의 경쟁자 견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선 인사검증도, 미리 인사검증도 하고 선거 날짜와 일정 공개도 잘 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계 인사의 발언 보시죠. 서 원장이 최순실 씨 부탁인이 들어줘야 한다며 올해 7월 주무센터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의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그 대단한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했던 수상한 과정에 대해서 바로 서창석 원장이 최순실 씨 부착인이 들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요. 김영재 씨가 최순실 씨에게 부탁하면 다시 최 씨는 서 원장에게 민원하는 구조로 서 원장은 사실상 최 씨의 민원 창구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최순실, 그리고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 이 삼각 트라이앵글 관계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쫀쫀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서창석 주치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 병원장 선거에 뛰어들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전임 병원장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연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연임을 시도하려고 했던 전임 병원장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부탁해서 서울대 병원에 뭔가를 하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켜놓기 시작하니까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서창석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장으로 가는 게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대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임 병원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 섰던 사람들이 실제 보직 교수에서 계속 물을 먹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에 저는 저희 딸 둘을 다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해서 서울대 병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맹신이 있는데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 돼버렸어요. 최순실 씨가 결국 국정뿐만 아니라 서울대 병원까지 농단을 한 셈인데요. 이 서울대 의료계 관계자의 발언대로 서창석 원장이 최순실 씨의 부탁이니까 그 사람 자격도 없는 전공의도 아닌데 외래교수 한번 위축해 줍시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창석 병원장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제가 진짜 본 적이 없고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분 서울대 나오셨지만 제 주변에 서울대 나온 분들이 더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서울대 병원 일 고작 일개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서울대 병원이 다 망가지고 농단이 됐느냐. 김광덕 부장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병원 의료 기술이라든가 그다음 병원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데도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직선한가면은 약간 정치적인 뭐 그런 뭐 득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병원이야말로 그런 게 전혀 관계없이 진짜 전문성을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의사라면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가까운 사람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실제로 되게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또 서창석 원장이 된 이후에 또 보면은 이제 곧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김영재 원장을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이런 게 그런 것들이 계속 잘못 뽑아놓으면 업무에서도 이제 잘못된 거로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서울대 구성원들이 더 화가 났다.
팽배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서울대 외래교수, 저는 많이 이제 병원에서 외래교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흥이 한 줄 알았더니 서울대 외래교수는 좀 힘들답니다. 1년에 예.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문의도 아닌 김영재 씨가 이제 서울대 외래교수가 된 과정에서 이제 서창석 원장의 도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재 원장과 서창석 원장은 학교는 나오는 의대는 다르게 나왔지만 오랜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최순실 씨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둘이 먼저 알았고 김영재 씨가 최순실 씨를 잘 진료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직접 나오지 않고 김영재 씨를 통해서도 서창석 원장한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더더구나 김영재 의원에서 만들었던 성형수술실 그것이 서울대병원에 납품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예. 그러면 김영재 원장이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의심을 가는 대목은 과연 이병석 원장에서 서창석 원장으로 이제 서울대 주치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누가 힘을 썼을까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것 중에서 김영재 원장이 이런 최순실과 이런 라인이 있는데 본인이 이병석 원장은 그때 말한 대로 어디 나 모르게 이런 시술이에 이게 말도 안 되라고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고 이런 주사가 어떻게 들어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치의를 이제 가를 예. 필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서창석 원장이 등장을 한 거죠. 김영재 의원을 통해서는 예. 김영재 씨가 서창석 원장을 수차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보훈 의사로 아까 말한 그런 실 납품이라든가 외래교수 위촉이 있었을 예. 가능성이 있고 그러는데 서울대 병원장 선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는 서울대 구성원들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서창석 원장이 이 보도에 따르면은 본인이 내정된 것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낙하산 인사의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되면은 잘 봐줘 이렇게 하면서 예. 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서울대가 이 검증 과정에서까지 이렇게 개입했던 거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이런 데서는 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미리 낙점을 하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리 이제 들러리를 세우고 하는 거는 너무 이 정부의 오래된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서울대 병원에서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처럼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 칼럼 지금 문제는 이러한 서창석 병원장이 현재 서울대 병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로 드러난 것만 숱합니다.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측근인 김영재 원장이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피부미용센터 설치를 위해서 서울대 병원 내의 일부 부서를 그 중요한 부서를 병원 바깥 건물로 옮길 것을 서창석 원장이 지시했다라는 증언들도 서울대 병원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창석 병원장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서창석 병원장인 최순실 씨를 만난 적 없다. 만난 적 없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압력이 들어오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뭐 당장 현 정부에서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간 기업인 CJ 그 이미경 부회장까지 날려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민간 기업에까지 그럴 정도면 서울대병원 측에서 저 정도의 일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 되죠. 서울대 병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지 않는 그 서 병원장이 이렇게 내부에서 지금 영이 설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낙하산의 느낌이 확 왔었다라는 걸 모든 구성원들이 느낄 정도라면 영이 설 리가 없고요. 저는 아까 그 김영재 그 의원 그 부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서창석 병원장이 처음에 해명한 건 그거였어요. 갑자기 부인이 사무실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장 정도 됐으면 그때는 병원장이 아니었나. 하여튼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무조건 만나주는 것도 그렇고 얘기를 또 친절하게 다 들어주고 나는 이제 성형외과가 아니니까 다른 성형외과 그 부서에 연결시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 알 수 없는 어떤 여성이 찾아와서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뭐 의사 부인이라고 하지만 그 무턱대고 만나주고 그것을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그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건지 그 자체도 연결고리가 조금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뭐 그 미용센터 이름까지 같이 합작해서 만들고 그것을 또 공간까지 마련해 주려고 했다고 하니까 김영재 그 의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같이 지금 다 연결된 문제여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측에서 서창석 원장의 어떤 해임에 대해서 행동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게이트 세 번째 의혹입니다. 이게 참 씁쓸한 현상인데요. 대통령도 반한 효과 길라임 주사 99,900원.
지금 각종 의원들의 이른바 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실제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 포스터, 광고 문구를 저희가 출력을 그대로 해본 겁니다. 함께 보실까요? 실시간 검색어 1위, 길라임 주사란. 국가대표급 안티에이징 미백 주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길라임 주사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및 미백, 체중 조절,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인기 주사 시술 3가지인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슈퍼 신데렐라 주사를 뜻합니다. 대통령도 반한 노화 방지 효과, 비욘세도 맞는 미백 주사, 세포 재생 및 지방 감소, 만성 피로 회복에 도움. 또 다른 의원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실검 1위 길라임 주사,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슈퍼 신데렐라 주사 총 3회를 합쳐서 99,000원. 1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 99,000원. 99,000원에 이 3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모십니다. 이야,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그렇게 좋다는 열풍이라는데요. 제가 왜 미리 몰랐을까요? 저도 굉장히 심각한 갱년기 증세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주사 맞는 걸 싫어해서 어떤지 몰랐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가 좀 활성화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이 와중에 틈새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번에 이 대통령의 그 관련된 의료와 그 약물 게이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숨은 수혜주들이 많습니다. 예. 수혜 그게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차움 의원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차움 의원이 모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커다란 비리의 어떤 대명사처럼 해가지고 차움 의원 관계자들이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의원 시절부터 드나들면서 이런 그 시술이나 이런 줄기세포 시술, 그 다음에 태환 주사 이런 거 받았다는 거와 함께 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폭발적인 관심에 대해서 예약이 그냥 지금 몇 달치가 예약이 몇 달치 밀려 있다. 지금 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씁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죠. 무엇보다 윤태곤 실장님, 가격이요.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그냥 신데렐라 주사가 아니라 슈퍼 신데렐라 주사를 합쳐서 99,000원. 싸다. 아이고, 그게 제가 이게 초반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는 의료 행위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정말로 권장치 않는 행위들이거든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안 좋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말리는 행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주사제의 남용, 오용이 되는 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한국이 사실은 뭐 코스메틱이나 한류 이런 건 되게 유명하지만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뭐 성형 강국, 성형의 천국 뭐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주사의 나라로 알려질까봐 참 국격이 돋네요. 예, 성형 클리닉 관계자들의 발언을 저희가 좀 인터뷰해봤는데요. 이런 길라임 주사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맞았다고 보도가 되면서 다시 화제가 돼서 아예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 틈새 시장이죠. 2000년대 초반 태반 주사가 유행하다가 시장이 확 줄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과 관계자 발언 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의 관계자인데 청와대에 가져갔다고 보도된 이 녹십자의 태반 주사 그 라인액 있죠? 라고 라인액을 콕 집으면서 맞고 싶다는 고객들도 있다. 외국인 손님이 급기야 와서 와리스 길라임 주사, 길라임 주사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약업계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입체적으로 취재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멍이나 가려움증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시술 받아야 된다. 김병민 의원님, 이게 그냥 마시는 비타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후끈거려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외신에까지 기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이 떨어질까 봐 정말 걱정이 크고요. 최순실 씨 자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물 중독자와 거의 그러니까 주사 중독자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들도 맞겠지만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이와 같은 마케팅과 홍보 행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칼럼께서 한마디 더 해주시죠. 혹시 저희 보도 때문에 네. 야 9만 9천 원밖에 안 돼? 우리 그래도 가서 맞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태반 주사가 사실은 처음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다,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좀 붐이 일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인지 아니면 효과성 때문인지 그 이후에는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태반 주사 시장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피부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 과거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남성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60대인데 피부 굉장히 여성으로서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이유를 알았다. 차원병원이었다 이러면서 뭐 돈만 있으면 나도 차원병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정말 씁쓸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는데요. 외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최신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이게 너무 커서 그렇지 사실 약물에만 집중하더라도 이거 약물 게이트, 의료 게이트로서 굉장히 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길라임 주사에 대한 의혹 3가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핵과 대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치권에서 2일 탄핵, 9일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2일 탄핵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탄핵 결의는 부결이 됐습니다. 과연 9일에는 정치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어제 이 국민의당이 밤늦게 요청한 5일 탄핵안, 국민의당은 어제 민주당의 2일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9일 탄핵안을 주장하다가 5일 탄핵안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5일 탄핵안에 대해서 비박계는 5일날 무리한 탄핵 표결에 반대한다. 예정대로 9일에 탄핵을 표결하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늦어도 4월 전까지 물러나겠다라고 스스로 입장을 밝히면 안철수 전 대표도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럴 시간조차 주지 않느냐. 5일날 탄핵 말고 예정대로 9일날에는 탄핵을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시각이 다르고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시각이 제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오늘 탄핵은 불발이 됐습니다. 3가지 뉴스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뉴스는요. 방금 비박계의 반응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통째로 유출이 됐습니다. 꽤 많은 의원들에게 탄핵을 하지 않느냐, 욕설과 협박 등의 각종 문자 테러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김병미 의원님, 예. 이게 사실 이렇게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유출이 돼서 뭐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과격하고 옳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전체가 공개가 됐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표창원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주저하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 자의적인 판단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문자 폭탄, 전화, 항의 세례들을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과격한 분들이 그렇게 문자 테러를 했다고 어떤 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새벽 3시까지 항의 전화 받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새누리당 박성준 의원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건씩 문자가 온다는 겁니다. 1초에 한 건씩.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의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가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아마 간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탄핵안을 제대로 처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문자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렇겠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황당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이 자제해 줘야 되는 건 국민의당도 지금 이 탄핵안에 대해서 주저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국민의당 어떤 의원한테는 후원의 계좌로 18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18원을 입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들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탄핵안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이 하야 국면에 대한 과정 속에서
국회에 있는 정치권은 제도권 안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갖고서는 합의와 타협을 이루어내는 기구거든요.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줘야지 예. 감정적으로 그렇게 모든 부분에 대한 핸드폰에 대한 테러를 가하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에 대한 책임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로 집계가 됐군요. 지난주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였는데 부정평가가 뭐 9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감소했다고 하지만 93이나 91이나 부정평가가 높은 건 네 한 가지.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4%를 유지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테러 발단은 표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창원 의원은 명단을 공개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은 이제 누군가겠죠. 이제 누군가가 국회의원들의 이제 휴대폰까지도 했다 이런 건데 참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든지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다수를 이렇게 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압박이라기보다는 거꾸로의 가능성으로 작용을 할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박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촉진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데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내에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지금 이제 비박계 아까 뭐 9일날 하자라고 한 거는 이건 사실 하지 말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7일까지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예요. 5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7일, 6일, 7일날 발표를 하면 우리가 9일날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건데 5일날 투표를 해버리면은 자 내일 촛불 집회 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날 그럼 4일 일요일이에요. 5일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당도 이거 머리를 써가지고 5일로 끼워 넣은 거거든요. 예. 그 민심만 바로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간을 차단하기 위한 거. 근데 여기서 5일 못하고 9일 하자는 건 대통령한테 시간 벌어주자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게 뭐 국민들 예.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열한 이게 숫싸움들이 이렇게 예.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라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탄핵을 지지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하야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대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국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치 김광돈 부장님 예. 탄핵만이 정해진 정답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뭐 이와 같은 표창원 의원의 행동과 같은 뭐 가격적이고 좀 극단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질서 있는 퇴진이 맞을지 아니면 탄핵이 맞을지를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촛불의 민심은 즉 대통령의 즉각 하야, 즉각 퇴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하야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결단을 안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탄핵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은 모아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가 의견을 모아주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지금 완전히 지금 탄핵 열차를 출발하느냐 못하냐 갖고 지금 굉장히 교란이 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탄핵 열차는 원래 2일에 출발하기로 됐는데 2일에 못하고 과연 5일에 되느냐, 9일에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출발을 못하고 차고지로 그냥 가버리고 그냥 출발을 예. 못하는 상황으로 갔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지금 촛불 민심은 아직도 이제 탄핵이라든가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는데 이제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캐스트본드 된 사람들이 어떻든 이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의 그 발의 문제와 그 표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임기 단축의 문제를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장을 모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어저께는 추미애 대표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거잖아요. 예, 지금 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이 탄핵과 또 이 탄핵 시점에 대한 하야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어제 야 3당의 입장도 제각각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을 하겠다라던 야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거고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일날 탄핵하는 것은 부결이 불보듯 뻔한데 오히려 야권에게 역풍이 올 수 있다라면서 9일 탄핵을 요청을 했었고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부결되더라도 일단은 탄핵을 하고 보자라고 2일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야당의 입장도 어제는 제각각 갈렸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입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탄핵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촛불 민심이라는 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요구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모든 자기 거치해야 하는 모든 것을 국회에 아까 공을 던짐으로써 이 혼란이 야기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주장하고 정치적인 그 해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임 기간을 정하는 거는 사임 기간대로 정해서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어떤 사항을 분명히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거예요. 나중에 교과서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는데 탄핵하지 않고 국회는 탄핵하지 않고 임기를 정해가지고 물러났다라고 격사에 기록을 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시기는 시기대로 정치를 모색을 해야지 두 개를 바꿔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비박 입장에서도 탄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9일 날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9일 날 탄핵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새누리당 당론이 4월 말 퇴진에 이제 6월 말 대선이지 않습니까? 어제 청와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그걸 안 받겠다가 아니라 야당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오세요 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제는 친박계하고 되게 호흡이 같이 맞아가는 것이 5일날 투표를 안 하면은 대통령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이 부인을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부인을 한다는 건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거부할 때 한다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야당하고 같이 해오면 안 한다는 거지 늦춘 거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뜻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5일 날 해야지 오히려 압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을 그렇게 발표해버리면은 비박은 완전히 탄핵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9일 날 안 하는 게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두 야당도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국회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회 상황 살펴보시죠. 문제 행동을 했던 표창원 의원, 장제원 의원과 부딪혔습니다. 거의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한번 직접 보시죠. 오늘 아침에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위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러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야, 장비에 이러면 안 돼.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야? 표현이 뭐 수사가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와,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들고 가시지. 왜 나가시죠? 아니, 왜 그렇게 오버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들고 가시지, 들고. 지금 국회 수준이 이런 걸 대통령이 알고 일부러 국회에 공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자 폭탄 사실 이해가 가요. 오죽 답답했으면 사람들이 이 추운데 10월 29일부터 한 달 이상 동안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촛불 들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뭐 이상한 명단 공개하고 네가 할 짓이냐 뭐 이런 말들 하고 멱살잡이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표창원 의원도 제가 어저께 뭐 약간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명단까지 올리면서 탄핵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근데 저는 정말 뭐 비난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십시오. 네. 일단 전 비박계가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탄핵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지난 23일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차례 당장 탄핵해도 지금 뭐 손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담화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안 해. 사실상 그 입장을 확 돌려버린 거잖아요. 말 바꿨다. 네, 말 바꾼 거죠. 근데 참 전 재밌는 게 이런 지적을 하세요. 아니, 야당에서 처음에 질서 있는 퇴진 원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왜 지금 한다니까 그걸 막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결이 전혀 다른 거죠. 타이밍과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8월 16일 날 대한민국 만세를 얘기한 사람과 8월 14일 대한민국 만세를 얘기한 사람이 같습니까? 이미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전에 했는지 그 후에 했는지에 따라서 그 맥락이 좀 다른 것인데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시간을
걸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탄핵을 막아버리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저런 담화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했던 것과 이거 같은 말인데 왜 안 받느냐 하면서 야당의 비난을 하는 거는 저는 그 맥락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러면서도 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야당은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의 행동은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1월 퇴진을 요구했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당론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건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이 국면을 가장 망치고 있는 건 민주당, 특히 전 추미애 대표라고 예.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랑 추미애 대표 같이 내려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대표 지난 14일 날 단독으로 영수회담 제안했지 않습니까? 야당 균열을 일으켰죠. 그리고 누구도 추미애 대표에게 어떤 권한이나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숟가락을 얹어서 제대로 그 밥상을 전체 다 가져가겠다라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아니라면 저렇게 예. 또 할 수 없는 거죠. 정치적 욕심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야당이.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그 김무성 전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담판을 지으라고 어떤 그런 대표성을 권한을 우리가 쥐어줬습니까? 근데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은 사실 촛불 민심이 어떤지 팔짱 끼고 있다가 뒤늦게 숟가락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숟가락 얹은 다음에 자기네들 면에 안 서니까 뭔가 좀 더 독주를 나가려다가 계속 스텝이 꼬이는 예. 상황입니다. 아, 전 추미애 대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진아웃 위기다. 위기죠. 예, 네. 세 번째 정치권 국면입니다. 탄핵 이상 기류에 이 머리 굴리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은 내일 촛불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내일 촛불 민심이 이 뭐 정치권을 향해서 특히 야당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촛불 민심이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다음 청와대 시위하면 항상 청와대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서 청와대를 학의 모양으로 에워싸는 이런 행진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번에도 청와대를 이제 100m 앞까지 가겠다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수대 앞까지. 이제 그전에 200m까지 허용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는 행진 대열이 일부가 여의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로 간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도 신문에도 보면 이제 국민의 분노는 여의도로 하는 그렇게 제목을 단 신문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국회 그럼 누구를 주로 타겟으로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번에 찬성할 듯이 하다가 탄핵을 찬성할 듯이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달라지고 있는 비박계를 향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원래 지금 거의 패족 위기에 모인 친박계로 향하느냐? 예. 아니면은 이번에 이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 국면을 좀 이상 흐트러 놓은 소위 더민주라든가 또 탄핵 발의에 앞장서지 않은 국민의당이냐? 예.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 돌리기에 지금 급한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 여야의 총체적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진짜 국회 해산하라 하는 요구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만은 나올 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뭐 국회 해산 요구까지 나올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저께 헌법을 다시 읽어봤어요. 국회 해산권이 있는지 없는지. 예. 국회 해산권이 1987년 이게 헌법에서는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겁한 아까 말한 비박, 그 다음에 무능하고 자기 욕심, 차기 대선 욕심밖에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야당. 그 다음에 뭐 친박하게 아직도 이 와중에 대통령 감싸기에 급한 뭐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전부 다 화가 나는 거죠. 개인으로서도. 그래서 이거 국회 없애버리고 내년에 대선 조기 대선 할 때 총선 같이 하면 안 될까 싹 싶어서 한꺼번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저 개인도 좀 찾아보셨어요? 찾아봤더니 예. 없더라고 안타깝게. 그래서 전 생각에는 혹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 해산권을 넣어서 예. 하는 그 개헌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이 개헌으로 가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국회를 해산하고 싶다라는 심정이 왜 정성희 위원 혼자만의 심정일까요? 내일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만 향할 것도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소음 측정하는 기기로 천둥의 천둥 소리를 측정해 본 결과 110데시벨 정도가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광화문에서 성난 국민들의 물러나라라는 외침의 소리를 측정해 보니 112데시벨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국은 천둥 소리보다 더 컸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내일은 천둥 말고 무엇이 국민들에게 나올지 청와대는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